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6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어제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그러니까요. 정말 덥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도 궁금해집니다.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부터 여름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서울에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작년보다도 일주일 더 빠른 예보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자세한 오늘 날씨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어제 서울은 한낮에 32.6도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서울은 35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위 속에 온열 질환의 위험이 더 커졌으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겠고요. 그늘에서의 휴식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강원 산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에 볕이 강하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모자나 양산 이용하셔야겠고요. 덩달아 호흡기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나쁜 수준까지 지속했는데요. 오후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24.6도, 대전은 22.5도, 대구는 22.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볼 텐데요. 서울은 35도, 광주는 35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 지시 파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변별력은 갖추되 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다루지 않았던 신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수능 문제를 출제할 때 국어, 수학, 과학 등 다수의 과목을 연계해서 난도를 높이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따라 여러 과목을 연계하지 않고도 변별력을 확보하는 한편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를 수능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요. 수능 이전과 이후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고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수험생들 의존도가 커지면서 사교육 업계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이 같은 상황에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교육계에 따르면 이 주말 사이 수험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이번 발언으로 수능 난이도와 출제 경향이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그런 글들이 다수 올라왔는데요. 한 누리꾼은 올해 재수생 비율이 역대 최고치인데 다양한 사설 문제와 또 고난도 문제에 찌든 재수생을 상대로 쉬운 문제를 냈다가는 이 최상위권 변별을 하지 못해서 혼란을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쉽게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교육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고3이라고 밝힌 다른 누리꾼은 사교육을 배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결국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능에서 계속 신유형을 출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재 공교육의 수준이 낮다. 이 학생들이 교과서와 수업만으로는 내신이며 또 모의고사 대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사교육 열풍이 분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어떤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을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 시점이나 또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다른 누리꾼은 12년 공부해서 이 수능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이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험생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뭐 다 큰 성인 자녀를 두어서 수험생 자녀가 없는 이 높은 분들의 어떤 현장을 모르는 오해로 빚어진 정치적 에피소드가 아닌가라고 싶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교육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텐데 네. 아 이게 진짜 당면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네.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말이죠.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일본 오염수 공포에 불거진 소금 대란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밝힌 이후에 이 천일염 등 소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천일염을 사재기하는 어떤 수요가 늘면서 이 가격도 크게 올라서 식당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 고충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없다라고 하면서 진정에 나섰지만요. 서울 지역 대형마트의 소금 판매 진열 때 저렇게 빈 곳이 많았습니다. 한 대형마트 직원은 최근 천일염 등 소금은 진열되기 무섭게 품절이 된다라고 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다시 소금을 채워놓지만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한 대형마트의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소금 매출은요. 작년 동기 대비 55.6%, 천일염 매출은 무려 118.5% 늘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대형마트에서는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이 3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천일염 등 이 소금 수요가 급증하자 이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수급이 어렵다는 안내문도 붙이고 또 인당 구매 개수를 하나로 제한하기도 하는데요. 당분간 이런 소금 수요 폭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마트도 가보고 검색도 해봤거든요. 근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던데요. 그렇습니다. 사재기 수준의 이 소금 수요가 오르는 바람에 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 사는 한 가정주부는 작년에 13,000원 하던 이 천일염 20kg이 지금은 45,000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부르는 값이 다르고 또 내일 부르는 값이 다르다.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 너도 나도 소금을 산다는 말을 듣기는 했지만 반신반의했는데 최근에는 체감하게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굵은 소금 소매 가격이 지난 16일 기준 5kg에 13,406원으로 1년 전 11,188원보다 19.8% 비싸고 평년 가격인 7,901원과 비교하면 69.7% 높아졌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천일염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보다 높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사재기 수준의 조짐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인데 하루빨리 그 국민이 안전할 수 있다. 아, 우리는 안전하구나 하는 확신을 좀 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무인 점포에 나타난 돈 넘은 진상 손님입니다. 무인 점포 점주들이 이른바 선 넘는 진상 손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후죽순처럼 무인 점포 많이 생겼는데요. 일부 이용자들의 추태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면요. 한 중년 남성 손님이 무인 점포 카페를 찾은 뒤에 전동기를 충전하고 간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요. 한 손님이 무인 카페에서 2,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1시간 반 넘게 어댑터를 연결했다라고 하면서 손님이 이 연결해서 충전하고 있는 기계의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A씨 질문에 대리운전 기사들이 많이 타는 전동 휠이다라는 답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이 대리기사님을 좀 배려해 줄 수 없겠냐라는 댓글을 달았더니 A씨는 안 그래도 무인 점포여서 전기세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0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1시간 반 동안 전동휠 충전하는 것까지 배려해야 하냐라면서 착잡함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선 넘은 행동을 하는 진상 손님 유형도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진짜 가지가지의 어떤 유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운영자가 없는 매장에서 일부 손님이 기물이나 상품을 파손하고도 그냥 가버려서 고민이라는 유형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무인 사진관 운영하는 점주는요. 카메라 렌즈가 깨져 있어서 CCTV를 돌려봤더니 부모와 함께 온 아이가 렌즈를 깨트리는
하는 장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사진을 찍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현금으로 결제한 탓에 이 사람을 찾을 수도 없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속상함을 얘기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또 무인 점포가 일부 청소년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는 고민도 나왔는데요. 한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 점주 저렇게 무인 점포 완전히 놀이터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냉동고에 저렇게 올라가서 놀고 있고 바닥에 앉아서 술래잡기까지 한다라면서 하소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절도 피해봤다는 무인 점포 점주의 글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유, 저 장면 보니까 또 씁쓸하네요. 네. 예.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저희가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총 복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김동훈 과장 그리고 박수림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동차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튜닝이 될 텐데 수림 씨는 자동차 튜닝 자동차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튜닝하면 화려해, 불빛이. 네. 그리고 웅웅웅 굉음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들 까매. 태닝을 너무 짙게 해서 그런지. 네. 저는 튜닝 자동차 하면 좀 불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수림 씨처럼 튜닝 자동차는 불법이다 이렇게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그죠?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어때요? 네, 사실 도로에는 합법적으로 튜닝을 한 자동차들이 더 많습니다. 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서 네. 이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일부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을 튜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튜닝카도 얼마든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해지면 그래서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전조등 눈부시게 막 불이 막 돌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 정말. 그리고 뭐 빵빵 막 이렇게 맞아요. 오토바이 뭐 이렇게 큰 오토바이 소리처럼 나는 것도 맞아, 있는데 맞아. 이런 건 대부분 불법 개조에 해당하겠죠? 대부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야간에 운행하실 때 네. 요 뒷차에 불법 개조된 전조등 때문에 눈빛이 번쩍하면서 좀 한 번씩 시야가 차단된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불법 개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요 사고로 이어져서 운전자 본인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튜닝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를 운행하다가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천만 원, 죄송합니다. 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더라고요. 네, 많습니다. 네. 또 자동차 튜닝 관련해서 풍문도 있기 때문에 그런 풍문의 진실은 무엇인지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소 이거죠? 예. 네. 문제 들어와 제가 100점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과연 시작해주세요. 네, 누가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히게 될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동차 튜닝 절차는 크게 승인, 작업, 검사 총 3단계로 이뤄지는데요. 네. 승인을 받으면 차주가 직접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쉽네. 이거 당연히 X죠. 이거는 하래도 못해 하래도 뭘 알아야지. 법적으로 승인 받았다면 차주가 튜닝을 할 수 있죠. 당연히 아, 차주가 그렇죠. 무슨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요? 할 어떻게? 수 있는 사람이면 법적으로 승인 받았으니까 오죠. O.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네, 요 차주분 직접 튜닝 작업을 하실 수가 없고요. 또 아무한테나 맡기셔도 안 됩니다. 오. 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네. 자동차 정비업자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가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작업에 필요한 일정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을 갖춘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 확인증을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튜닝 승인 후 이렇게 검증된 업체에서 튜닝 작업을 받고 변경한 구조나 장치에 대해서 튜닝 검사까지 합격을 하셔야 요 자동차 튜닝의 행정 처리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개인이 튜닝을 해놓고 업체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튜닝 작업을 완료한 네. 이 자동차 정비업자나 자동차 제작자의 그 작업자는 해당 차량에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전산 처리까지 해줘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튜닝 승인서 내역대로 작업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네.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튜닝 승인과 검사가 필요한 튜닝이라면 꼭 검증된 업체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아, 불법 개조가 끼어들 틈 없이 절차가 이루어져 있군요. 네. 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는요. 자동차 튜닝 중에는 승인과 검사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면제되는 튜닝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승인과 검사를 면제해준다. 면제되는 튜닝도 X. 아니 아까 다 튜닝 절차 들어보니까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줄 것 같지 않아, X야. X. 저도 이거 X. X, 이거 X. 그렇지 아까 다 절차 승인 받아야 된다고 그렇지, 그랬죠. 이거 그렇죠. 굉장히 철저히 할 것 같아요. 네. 정답은요? X 갑시다. 정답은 네. O입니다. 아, 나 참, 왜 이래? 왜? 이 모든 자동차 튜닝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많이들 사용하시는 블랙박스나 도색, 보호필름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튜닝이나 아니면 할로겐 전조 등을 LED 튜닝 전구로 변경할 수 있는 튜닝 인증 부품으로의 튜닝은 승인 절차 없이도 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법적으로 승인과 검사가 면제가 되는 항목을 경미한 튜닝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 경미한 튜닝 대상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정해진 항목에 대해서만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튜닝 작업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미한 튜닝에 해당이 되는지 제한 조건까지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경미한 그런 경미한 튜닝이 어떤 건지 알아서 내 차를 직접 꾸미는 그런 그렇지, 재미도 그렇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문제는요. 다음 문제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곳에서 전조등 전구를 구매해서 직접 교환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구별법은 A 각인이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A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이거 오죠? 아니, 저 부품 ABCD에서 A 등급. 우리 전에 부품 사본 적 있는데 네. 저거 A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아니 소고기도 A 뿔뿔 A인데 아니, 학점도 A 등급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네요. A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이 같이 내가 갑시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A는 아니었던 A 것 아니야? 같아요. 저는 세모 그러면 A. 두 분의 중간으로 저는 A예요.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그렇죠. 오, A가 아니야. 여기에. 정답은 A가 아니라 네. E 각인입니다. 아, 이. 요 전구의 앞면이나 뒷면을 보시면은 네. 이 원과 같이 앞에는 영어 E, 뒤에는 숫자가 적혀 있고 네. 네모박스로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거구나. 네, 이게 바로 유럽 형식 인증을 받았다는 각인입니다. 아. 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조화를 통해 국내 안전기준과 유럽 연합 기준을 조화를 하고 있고 요 등화 장치의 경우 유럽 기준과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마크나 각인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할 수 있는 제품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유럽연합 EU 기준에 적합해서 E 각인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E. 이 각인이 안 보일 때는 뭐 별도로 안전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제작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거나 제품의 네네. 박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됐던 튜닝 인증 부품의 경우에는 유럽처럼 각인의 의무는 없지만 인증 스티커를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스티커를 제품 장착 후에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에 부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품을 장착할 때 그 발급되었던 인증 스티커에 있는 일련 번호를 저희 자동차 튜닝 부품 인증센터 전산에 등록까지 맞춰주셔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하거나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를 끌고 나갔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도로에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렸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예를 들어서 LED 바를 장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머슬 위에서 등화 장치를 필름 등으로 착색을 한다거나 저렇게. 네. 아. 하체 일부가 파손된 상태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네네. 네, 이런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 안전단속원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을 하는지 수시로 도로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이 될 때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면 이거보다도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불법 개조 사례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광등을 임의로 개조를 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네. 그리고 소음 방지 장치를 개조해서 굉음을 내는 경우, 그렇죠. 네, 적재한 문짝을 제거하거나 캠핑카로 임의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튜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도로 안전에 직결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조금 더 강력합니다. 아, 오늘 과장님 덕분에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좀 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느낌이 들어요. TV 보시는 분들이 우리 차도 한번 개조해볼까, 튜닝 해볼까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어떤 게 있을까요?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네. 자동차 안전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것이 역시. 가장 기준. 중요한데요. 네. 네, 이 자동차 규칙에 전조등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은 작동 방식이나 설치 위치 그리고 밝기 등 아주 세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은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도로는 나 혼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 예, 다른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이 다 함께 이용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취향을 반영해서 내 차를 좀 멋지게 고치고 싶으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건 안전운행이다. 네. 이런 안전. 말씀이세요. 예, 오늘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이민중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주제는 뭐예요? 네, 요즘 이제 여름이 오면 가정이 굉장히 분주하실 텐데요. 이 장롱 속에 선풍기도 좀 꺼냈어요. 에어컨 필터도 청소하고요. 청소했어요. 여름 나기를 위해서 바쁘실 텐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요. 이 다양한 기업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여름맞이 나선 기업들입니다. 예, 어제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기업들도 분주하군요. 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궁금해요. 무더위를 이겨내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노력,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이 여름철 위생 강화에 나선 사례입니다. 이 국내 엘마트가요, 지난 5월 10일 대구 광역시에 있는 목련시장에서 위생 안전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식당을 포함한 다양한 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 식품위생법 등 관리법규와 이 상점별 위생관리 지침 설명까지 위생관리 교육을 펼쳤습니다. 이번 컨설팅은 지난 4월 엘마트와 목련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품질 상생 업무 협약의 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전통시장에서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한 겁니다. 네, 위생 안전, 위생 관리 사실 사계절 내내 중요하지만 그래도 여름철에 가장 조심해야 하고 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건 지나치지가 않죠.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런 최종 목적지는 바로 전통시장 활성 이런 거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엘마트와 엘사 식품연구소가 뭉친 건데요. 그동안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홍보하거나 또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 대형 유통판로를 지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위생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 지원까지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또 향후에는 이 시장 내 점포들이 국가 인증을 취득해서 외부의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식품 안전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딱 여름이 되면 겨울에 이제 안 입는 옷 정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을 프로젝트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원 재사용 분야에 관심이 큰 IT 기업 K사의 사례인데요. 보통 계절 바뀔 때마다 우리 안 입는 옷도 한꺼번에 정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자, 그렇게 K사는 이렇게 의류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헌 티셔츠나 스웨터, 그리고 외투를 수거한 뒤에 원사 추출과 재가공 공정을 거쳐서
양말, 카디건, 침구 등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든 제품들은 취약계층 어린이, 고령층 등에도 기부했다는 좋은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네, 이게 버리자니 아깝고 네. 두자니 집만 대고 막 이러는데 저런 선택을 하면 좋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헌옷을 재가공해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상품으로 재탄생하는 거니까 그렇죠. 옷을 기부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죠. 기부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 케이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안 입는 청바지들을 다 수거해서 작업복동으로 만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 약 1만여 명의 이용자가 참여해서 5만여 벌의 의류를 수거했습니다. 네. 앞으로 프로젝트 이 자원을 의류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 이제 너무 더워지고 이러면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어르신들, 혼자 맞아, 사시는 폭염에. 어르신들 특히 신경 네. 써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활동을 펼치는 기업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마트 기기나 어플리케이션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디지털 정보 격차가 일상생활의 불편함도 있지만 이 재난 상황에선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ICT 전문 기업인 C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난해부터 시니어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1:1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C사의 임직원들이 노인사회복지관에 방문해서 총 400여 명의 시니어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폰 검색만 잘해도 뭐 열사병 예방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에게 이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좀 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네. 디지털 소외계층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인들 생활에 어르신들 참 이게 불편해하는 분들 많거든요. 맞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은요, 이 노인분들이 실생활에서 바로 접목시키는 거에 중점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 4차례 이론 교육 이후에 마지막 수업은 현장 실습을 나가는 건데요. 임직원들과 이 어르신들이 함께 패스트푸드나 영화관, 카페 같은 데를 직접 가서요, 매장 내 키오스크를 직접 사용해보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교육 수혜 지역과 이 수강 인원을 확대하고 다른 관계기관과 협력으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기쁜 소식도 전했는데요. 앞으로 많은 노인분들께서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게 눈도 침침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요즘 대부분 키오스크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사용이 불편함을 이제 어르신들 느끼시는데 특히나 우리가 어르신들이 앞에서 하실 때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재촉하지 쫑알거리면 말아야 돼. 맞아요. 야, 네. 이게 하려고 그래도 이 진도가 안 안 나가요. 돼요, 맞아요. 뒤에서 좀 도와주시든지 그래, 아니면 맞아요. 가만히 좀 계셔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자, 오늘 경제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함께 해주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주제는 뭐예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신혼집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충격적인 범인은입니다. 신혼집에 카메라를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피해자들은 생각지도 못한 범인의 정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공투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자, 신혼부부 역할은 이재용님, 장예인 씨가 하고 그리고 범인의 역할은 제가 맡겠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들어 자꾸 누군가가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집에 남편이랑 둘만 있는데도 말입니다. 여보, 저기 TV 봐봐.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 아, 그러게 말이야. 행복한 아침 왜 이렇게 재밌냐? 아, 그리고 그 남자 MC 있잖아. 야, 쟤는 뭐 이렇게 잘생겼니? 야, 저 진짜? 참.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래. 잘생겼네. 재밌게들 놀고 있네. 재밌게들 놀고 있어. 여보, 잠시만. 지금 혹시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아,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 여보, 무섭게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진짜 들어서 그래. 분명히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니까. 아, 뭐야. 귀신 소리라도 들었어? 우리 둘밖에 없는 집에서 뭔 소리? 아, 재미없어. 이거 뭐 남양 특집이야, 뭐야. 아니, 진짠데? 심지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였거든? 뭐였더라?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아니 글쎄 우리 집 구석에 누군가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더라고요.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려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애미야, 나다. 아유, 넌 시엠이 왔는데 너 지금 어디 가냐? 아니 어머니 마침 잘 오셨어요. 어떤 못된 사람이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지 뭐예요. 아니 신혼부부 집 훔쳐봐서 뭐 하려고. 기가 막혀 진짜. 얼른 가서 어머니 잠시만 경찰에 신고하고 올게요. 아니, 신고까지? 아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어머니 이런 범인한테 무슨 사정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얼른 경찰서 빨리 갔다 올게요. 거기서! 애미야, 사실 그거 나다. 내가 설치했다. 아니 어머니가 몰카를 설치했다고요? 아니 왜요? 아니, 부모 자식 간에 소통 좀 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내가 소통 창구를 좀 만들었다. 뭐 그게 불만이냐? 어머니 이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라고요. 내가 치매 걸렸다고? 사생활 침해요. 저희 신혼집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 대체 언제부터 어디까지 지켜보았던 걸까요? 황당한 일을 벌인 저희 시어머니를 어찌하면 좋을까요? 서로 미쳐. 이거 진짜 황당한 일인데. 이건 정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을. 야,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일인지. 네, 이게 지난해 6월 제주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성 A 씨가요, 이 자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는데 이 서재 옷바구니 안에서 그 가정용 폐쇄회로 TV죠, 즉 홈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아내도 남편도 이 수상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이 알고 보니까 이 홈캠을 설치한 범인은 바로 시어머니 B 씨였던 거예요. 아이고. 이게 가정용 CCTV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시간으로 네. 다 확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집에 뭐 어린 아이가 있거나 네. 혹은 반려동물 집에 혼자 둘 경우에 맞아요. 홈캠을 거실에는 주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대체 왜 아들 집에 그것도 보니까 뭐 위치도 서재 옷바구니 속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일단 검찰은 시어머니 B 씨가 며느리를 감시하기 위해 홈캠을 설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법정에서요, 이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서 며느리와 아들이 말없이 TV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B 씨의 휴대전화에 혹시 그 증거가 남아 있는지 살펴보았다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녹화된 영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홈캠으로 아들 며느리의 그 모습을 보긴 봤잖아요. 네. 두 분이 굉장히 충격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네. 이거 법적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 일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되고요. 네.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이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B 씨는요, 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몰래 홈캠을 설치한 시어머니 결국 법정에 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어떤 그 범죄의 유죄가 입증이 되려면 네.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의 휴대폰에 영상이 남아있지가 않았어요. 글쎄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앱을 통해서 아들 부부의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것도 그걸 문제인데. 녹음하거나 뭐 부당한 목적이 없었으면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궁금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이제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남의 집에 가정용 CCTV를 그것도 몰래 말하지 않고 설치했는데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해서 결과적으로 무죄가 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유사한 사건에서 유죄로 판결된 사건과 비교를 해보시면 차이를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한 남성이 남성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대 아내와 장인 장모 이렇게 나누어서 이 직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갈라서 싸우다가 아버지를 차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남성이 자리를 뜨면서 녹음을 하던 태블릿 PC를 그대로 켜두고 자리를 뜬 겁니다. 그리고 처가 식구들이 대화하던 내용이 태블릿 PC에 3시간 동안 그대로 녹음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그대로 있었고 나중에 이 녹음 파일을 아버지에게 들려주기도 했다. 이런 점들이 충분히 증거로 입증이 돼서 이 남성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건도 충격적인데 그 몇 년 전에 이와 비슷한 뭐 고부 갈등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던 고부 갈등 사건 중에 사연 중에 하나였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홈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 정말? 이 아들과 며느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면서 홈캠의 비밀번호를 요구한 거였는데요. 시어머니 요구에 이 며느리는요, 이 사생활 노출이 우려가 된다라고 이 의견을 표했는데 당시 누리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남겼었다고 합니다. 아, 이제는 홈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그 전 단계만 해도 현관 비밀번호 맞아요. 이거 가지고 한참 우리가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 현관 비밀번호나 혹은 홈캠 비밀번호 알려달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신다면 알려드려야죠. 뭔가를 가지고 오신다면 그냥 한번 둘러보겠다 하시면 조금 꺼림직하고 비밀번호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는데 홈캠 비밀번호는 친정엄마도 잘 안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요거 시어머님이라 더 이것도 신경 쓰이네요. 아, 이거는 며느리뿐이 아니고 네. 아들도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편하죠.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늘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부부 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거든요. 만약 이런 사건들이 쌓이게 되면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도대체 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왜 그러냐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그러신 분들이 이제 가끔 사무실에 오시니까 왜 알려달라고 하십니까? 내 집이니까 그렇습니다. 아, 내 집이니까. 본인이 사줬거든요. 아하. 결혼할 때. 그러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억 들여가지고 샀는데 그 정도도 못 알아주느냐.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결혼을 했으면 남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남이기 때문에 이게 사생활을 존중해줘야 되고 특히 며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비밀번호를 이렇게 부당하게 요구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발전돼가지고 홈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남편이거든요. 고부 갈등에서는 남편의 역할이, 반대로 장서 갈등에서는 아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이제 그 혼인 파트너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으니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제3자인 시어머니 때문에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 그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유책이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자료라는 것이 결국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해주면서 위자해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정신적 고통이라는 게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도 다르고 입증하기도 애매하고 맞아.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고통이다 보니까 이걸 금전으로 환산해서 딱 얼마를 배상해줘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유사한 상황들을 종합해서 판사님이 보시고 재량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보통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 정도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할 때 어느 한쪽에 유책이 있다, 시어머니한테만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게 쌍방유책으로 판단이 되면 결국에는 서로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자료 청구에 소멸시효 있습니다. 보통 혼인 회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하셔야 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왕에 홈캠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요즘에 이제 가사 도우미나 아이 돌봄이 이렇게 있을 때 집에 홈캠 설치해서 많이 하죠. 네. 혹시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봐 네. 이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저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나요? 아니, 네. 남의 집에 다는 것도 아니고 내 집에 다는 건데 무슨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홈캠을 이렇게 숨겨두는 게 아니고 그냥 거실에 놓거든요. 맞아요. 그냥 보고도 딱히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알고 그래서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내 집에 설치하는 건데 내 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집에 자기 혼자만 계속 살고 있다. 네. 그러면 그냥 해도 되겠지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부부다. 근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나 보다. 받아야죠. 부부도 법적으로 남이거든요. 예, 예. 타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가사 도우미가 있으면 당연히 남이기 때문에 받아야 받아야 됩니다. 되는구나.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예를 들어서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 수당도 정당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이럴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도 있고요. 설령 나중에 증거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위법하게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그건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도 있으니까 꼭 사전에 상대방이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았어. 그럼 음성 녹음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그 소리를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상 촬영과 또 음성은 또 별개예요. 이게 음성은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어허. 규율이 되거든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음성 녹음까지도 이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비법 위반으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하시거나 대화 내용 제3자에게 유출할 때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가급적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집안에 영상 처리 장치, CCTV 설치할 때 어떤 내용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냐 이런 거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CCTV 촬영 당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한테 촬영 목적과 항목, 그다음에 영상 보유 기간과 이용 기간 이런 것들 알려주셔야 되고요. 촬영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점 명확히 한 내용의 동의를 좀 확실하게 받아두시는 게 좋은데 사전에 요즘에는 도우미분들 이렇게 업체 통해서 많이 찾잖아요. 네. 그럴 때 미리 업체에서 물어본대요. 집에 홈캠 설치하실 거예요? 이거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리 말씀하시고 동의를 받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런 거 설치하는 게 막 누구를 감시하기보다는 뭐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범죄 예방 이런 것들로 설치를 하잖아요. 혹시나 그런 목적인데 자칫 이런 미동의로 어떤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직접적으로 제가 좀 그래서 그런데 설치할게요 보다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그쵸. 게 매끄럽겠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오늘 주제는요. 자식 가진 부모는 죄인? 부모라서 미안해입니다. 뭐 부모는 자식에게 다 퍼줘도 더 퍼주지 못해서 미안함을 느끼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은 자식 때문에 죄인이 된 것 같다는 부모의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수림 씨가 첫 번째 사연 전해주시죠. 네. 헌집 줄게 서울집 다오. 무서워. 부모와 집 바꿔 달라는 두꺼비 아들의 사연입니다. 자, 사연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35살 아들 둔 60대 엄마입니다. 얼마 전 아들이 황당한 제안을 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경기도 외곽에 마련한 18평대 신혼집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34평대 우리 집이랑 바꾸자고 하는 겁니다. 아들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도 은퇴하셨고 도시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더 젊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러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재산이랑은 집 하나밖에 없는데 부동산 시세만 해도 5배 차이가 나는 집을 바꾸자고 하니 또 집값을 떠나서 제가 살던 동네가 아닌 새로운 곳에 사는 것도 싫습니다. 하지만 자식 우는 꼴을 보니 가슴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들의 요구대로 집을 바꿔주는 게 좋을까요? 두꺼봐 헌집 이 노래처럼 예. 진짜 자신의 집과 부모님의 서울집을 바꾸자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 싶어요. 아들의 요구가 좀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부모 마음이 맞아. 얘가 또 필요하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것도 같은데 사연자를 대신해서 아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어린 반푼어치 속 시원해요. 아유, 빵 뚫어!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법이 알고 싶다에서 이인철 변호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가족도 남이라고. 근데 우리가 꼭 이런 냉정한 차원에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건 입장을 바꿔놓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34평 살고 있는데 18평 살고 있는 내 부모가 집 바꾸자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꿉니다. 안 바꾸죠.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부모에게도 요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모님 말씀 정말 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집,
내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던 이 지역 공동체, 이게 지금 내가 살아야 될 앞으로의 기본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드실수록 가능하면 병원에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그럼요. 하고요. 네. 무엇보다 지금 이 60대라고 하셨지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세상 속에 내 노후를 위한 조건이 지금 집 하나 달랑 있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자고요? 어린 반푼업체 없는 소리. 오늘부로 이호선 소장님은 사이 있다. 속이 뻥 뚫렸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만약에 남이 이런 얘기를 했다 치면 아유 뭐. 뭐 대화 자체가 안 되죠. 안 정말 돼.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인데. 네. 근데 이게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에이. 이런 불공정 거래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출퇴근하는데 그 외곽 지역에서 막 3시간씩 걸리고. 그렇죠. 나는 그 이제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자체가 필요 없고 고민이 좀 될 것도 같아요. 안쓰러운 마음이 드니까. 네. 네, 저는 안쓰러운 마음 왜 안 들겠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식은 내 심장 같아요. 맞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서 이 심장이 뛰게끔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자식이 함께 산 세월이 길어서 더 이뻐요. 더 간절하고 네. 더 안타깝고 주고 싶다면 내 신장이고 심장이고 콩팥이고 뭐고 다 내주고 싶은 게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건강성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기준이거든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알려주는 거고 울타리를 알려주는 거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뚝을 잘 박아서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도 우리 사이의 건강성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 살아가자 이런 의미로 이 가족 간에도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원래 이 기준이 언제 필요했냐면 애들이 보통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시기 있죠. 네. 이때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 훈육자라는 역할입니다. 훈육자라는 건 하지 마라고 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를 알려주어서 이제 공동체 안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가고 동시에 나도 내 스스로의 기준을 갖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그때 부모가 해야 될 훈육자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 시기에만 필요한가?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가족 간에도 건강한 거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물리적인 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정적인 것에도 결정을 할 때 이 중요한 게 건강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요청할 게 있고 요청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부모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맞아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이 물론 먼 거리에서 사실 그 필요라고 하는 아주 합리적인 사고에 기반을 두고 엄마에게 요청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나이 들어서 이 산다는 것이 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고려도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은 필요하고 부모는 지금 현재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부분이라 아들은 이 자녀 곧 내가 성장한 자녀로서 엄마와 함께 가져야 될 거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인간적인 기준은 갖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부모가 이걸 알려주는 건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한 훈육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그 이게 이 집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좀 읍소하고 이런 태도가 아니고 당당하게 은퇴하셨잖아요. 그렇죠. 저희 젊은 저희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도 조금 그래요. 그게 아들 입장에선 요구죠. 사회적 입장에서는 경제적 학대입니다. 이건 부모가 지금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모가 쩔쩔매고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상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대놓고 이걸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만일 이걸 부모의 동의 없이 함부로 했다 혹은 강제로 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학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아들이 경제적 학대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그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부모를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역시 그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들이 요청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부모가 이 부분에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겁니다. 요청한다고 다 해주나요?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도 요청한다고 해서 그게 다 옳지 않다 판단하면 부모가 선을 그어주면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도록 도와줬던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나이 든 부모가 인생 선배로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하고 이걸 아니야.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역시 부모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겁니다. 그 자식이 아들이 그랬잖아요. 집 주세요.
안 된다. 엄마 집 주세요. 안 된다니까. 엄마 집 주세요. 에휴, 그래 생각해보자. 이러면서 넘어가실 것 같아. 몇 번 울고 나면. 근데 저 같으면 아들이 울잖아요. 전 더 크게 울 것 같아요. 너 진짜 나한테 왜 이러냐. 더 크게 울고 내가 지금 가족인데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사회에서 떠날 수가 없고 네가 말하는 요청은 알겠는데 이걸 들어주지 못해서 더 미안하고 저 같으면 더 엉엉 울 것 같고 누워서 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이거 섭섭한 건 잠깐이에요. 그럴 때 안 된다 소리 지를 게 아니고요. 이때 오히려 더 서럽게 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자꾸 눈물이 난다. 너한테 해줄 수 없어서 미안하고 이건 또 해주면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내가 모르겠어서 너무 속상한데 분명히 이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너한테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점에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18평으로 바꾸죠? 네. 그 집도 안전하지 않아요. 아들이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달라고 할 겁니다. 왜냐?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이제 요양원 가셔도 되잖아요. 그럴 나이 되셨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죠.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사랑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건 부모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는 일이자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넘지 말아야 될 경계를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랑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 네, 무조건 지켜라. 그게 네. 상기적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이다. 근데 여기서 그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다가 가자. 그러면 안 돼.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내주고 가.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래버리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훈님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지키셔라 이런 네. 얘기입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죠. 네, 다음 사연은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녀에게 죄인이 된 것 같다는 한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0살 된 딸을 키우는 50대 엄마입니다. 저희가 아이를 좀 늦게 가졌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남편은 50대 초반에 얻은 귀한 외동딸이에요. 저희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과정 받느라 아이 낳는 걸 미뤘거든요. 그러다 난임 진단받고 시험관에 몇 번씩 해서 겨우 나왔어요. 그렇게 생긴 애였으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엄마가 체력이 달려서 못 놀아준다 이런 얘기 듣기 싫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악착같이 애랑 놀아줬어요.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다는 건 다 해주려고 했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딸한테는 부족한 게 있었나 봐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니까 새치영색을 왜 안 했냐, 엄마는 왜 더 주름살이 많아졌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요즘 외모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나 하고 말았는데 그 다음날인가 학교에 부모님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애가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가 나이 많다는 걸 보여주기 싫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애한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고 싶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이한테 항상 미안한 부모가 되네요. 아이 낳는 거 미루지 말걸 요즘엔 계속 그런 후회만 드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친구들한테 엄마 아빠 보여주기 싫으니까 오지 마라. 맞아. 나이든 엄마의 고민. 네. 저도 나이든 아빠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하얀데 이게 염색을 꼬박꼬박 하는 이유가 방송 때문에도 있지만 우리 애하고 좀 정말 그런 마음을. 그 있죠. 당연히 있죠. 이 사연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철없이 한 말이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어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나에 대해 찌르면 그것처럼 아픈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얼마나 마음 들였을까. 그런데 그 마음 들이고 공 들였던 나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나의 그 금쪽이가 나를 향해서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이야기를 던졌는데 그게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야, 이거 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아픈 이야기인데요. 근데 요즘에 워낙에 늦게 아이 낳는 엄마들 많잖아요. 맞아요. 늦맘 혹은 뭐 늦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늦게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라면 아마 이 이야기 다들 공감하실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일찍 난 엄마들 중에도 뚱뚱한 엄마도 그 얘기 많이 듣고요. 안 꾸미는 엄마도 그 얘기 많이 듣고요. 맞아. 속상한 엄마들 진짜 많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 풀어간다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산모 3명 중에 1명이 35세 이상 고령이라고 그럽니다. 아, 고령은 아니지. 고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네. 약간 35세 이상이라고 그래요. 자, 늦게나 더 이쁜 내 자식, 나이 많은 엄마라 미안해 라는 사연인데 첫 번째 솔루션은요? 자,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미안해 말고 당당하게 응하라. 당당하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건 아마 많은 부모님들에게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마음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들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개 우리가 35세 이후에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이제 늦둥이다, 약간 노산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새는 기본적으로 35세 넘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젊은 엄마들이 또 있어요. 학교 가보면 이상하게 나만 나이 들어 있고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왕언니라 너무 좋죠. 밥값도 물론 내야 되지만 그 아이한테는 엄마 나이 먹는 게 엄마가 학교에서 짱인 줄 알고 근데 애가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나면 애들이 세상에 눈 뜹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엄마에 대한 불만도 생겨나고 동시에 이때가 아이들의 자아가 많이 커지긴 할 텐데 이때 어쨌든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 우리가 늦부모 이렇게 부르는데요. 늦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단 외모가 나이 들어 보여요. 그리고 체력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아이들 달리기 할 때 넘어지는 거는 늦아빠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고 또 아빠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하지만 엄마들은 1년에 369로 굉장히 많이 모여요. 엄마들 모임, 학부모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가서 보면 약간 내가 나이가 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자존감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늦게 낳아서 아이 키우는 분들 중에는 어떤 얘기 하시냐면 내가 괜히 늦게 결혼해서 내가 괜히 늦게 아이 낳아서 괜히 내 아이에게 좀 부담을 주는 것 같고 늙은 엄마라서 미안하다, 늙은 아빠라서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고민은 사실 우리가 부모가 다 똑같이 고민 있다 하더라도 남다른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이랑 10살씩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렇게 담임 선생님한테 건의해야 될 그 어려운 건의 사항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왕언니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괜히 총대 매게 된다니까. 그런 게 좀 있어. 그때만 왕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사연자가 나이 많은 엄마라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맞아요. 올드맘, 늦맘일수록 유독 아이에게 좀 미안해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실제로? 미안해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참 놀랍게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야기고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엄마들의 죄책감은 나이와 무관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도 mom guilt라는 게 있어서 엄마 죄책감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는구나. 또 나이를 또 막론하는구나. 마치 우리가 죄책감이 나이와 상관없는 것처럼 엄마들의 죄책감도 마찬가지인데 동시에 이 얘기는 좋은 엄마가 되는데도 나이가 상관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외국에서 나이 든 엄마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고 이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 이런 연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재미있는 건 늦게 아이를 낳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운 결과를 봤더니 실제 어떤 결과가 있냐면 네. 나이가 많은 엄마들, 일명 올드맘들이 키운 아이들이 키도 더 크고 대학 진학률도 더 높고 시험도 더 잘 보더라. 그래요? 이런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그런 애들도 그런 거 있어요. 아니죠? 네. 순간 놀랐네. 그런데 실제 이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아이를 늦게 낳아서 늦게 키운다 하더라도 무작정 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미안해할 것만은 아니구나. 왜? 우리는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보기에는 단점만 보이니까 아이한테 자꾸 미안한 거거든요. 미안한 감정이 네. 드는 거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네.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이가 엄마 학교 오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엄마의 입장에서 들었다 치면 진짜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한면 내 자신에게 막 성질도 나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럼 우리가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이 앞에서 당당해지지 않으면 아이 앞에서 죄책감을 자꾸 느끼고 미안하다 말하시면 나중엔 이 아이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볼모를 잡게 될 거예요. 이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계속 미안하다 그러면 그 안쪽에 진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안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내 아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엄마 늙어서 싫어. 아빠 너무 늙었어. 학교 오지 마. 그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나도 네가 별로야. 바로 나도 네가 별로야. 정말요?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너를 낳고 그다음에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네가 볼 때 엄마가 못난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최선을 다한 엄마고 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텐데 이런 최선을 다하는 내가 별로라면 나도 네가 별로야. 그래 오케이 오지 말라고 나도 안 가. 다른 엄마들 다 올 텐데 넌 엄마 없이 그냥 가는 걸 텐데 네가 결정해. 부끄럽다고 생각하면 나도 네가 별로라고 생각할 테니까 네 스스로가 엄마가 꼭 필요하고 엄마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시점에 와. 나도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있지만 나는 내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던 건 정말 미안해서가 아니라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의 다짐이었어. 그리고 넌 어떤 것 하나 부족하지 않게 태어났고 이 점에 있어서는 나는 자부할 만해. 그러니 내가 부끄러워? 그럼 나중에 나도 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 나중에 생각 다시 하고 다시 얘기해. 라고 전 꼭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당당해야 그리고 미안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자부심을 보여주어야 아이도 밖에 나가서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또 본인 스스로가 애틋한 심정이 아니라 본인이 급해져야 부모를 붙잡는 겁니다. 부모에 대해서 모든 걸 아이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에 대해서 제공하실 때 미안함을 제공할 게 아니라 당당함과 자신감을 먼저 주셔야 아이도 스스로 부모에 대해서 꽉 찬 감정을 갖는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칫 아이가 우리 엄마가 아닌가 봐. 네. 그럴 수 있어요. 고민한다 또 우리 고민해. 엄마는 어디 있나. 나도 너 별로야 이러면. 저는 심지어 네. 나이 든 부모들께 꼭 이 말씀 드립니다. 아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야, 내가 아파서 이거 빨리 죽을까 봐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나이 든 부모님들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의존성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역으로 나이 든 부모 밑에서 성장한 막내들은 훨씬 더 독립성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들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으로 이 아이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머지 성장 과정의 민주성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성을 해당하는 시민성을 키우는 거 좋지만 네. 제일 중요한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독립성이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참에 잘 됐습니다. 엄마가 부끄러워? 너 그럼 열심히 혼자 살아봐. 라고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또 연륜의 힘이 발휘될 때도 있을 거예요.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훨씬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걸 해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도 있거든요. 당연히 있죠. 이 연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이미 내 또래의 사람들은 애를 다 키워서 애 손주를 볼 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 생활을 세가면서 내가 심지어 아이를 가지고 나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아이들 그 친구들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살아가며 생활과 삶이 또 경험이 나에게 주었던 인생의 지혜들이 있어요. 그 지혜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늦게 난 엄마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합니다. 맞아요. 운동장, 생애 운동장을 넓게 펼쳐주고 또 여러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좋은 경험들을 또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해 줄 수 있을 만한 이런 맥도 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찾지 마시고요. 가진 것을 헤어보아야 아이도 드디어 그때 가진 것을 헤어보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늦부모들은 몸 관리 시작하라. 굉장히 중요한 몸매 관리입니까 몸매? 아니, 이거 중요합니다. 건강 관리. 건강 관리? 일단은 몸매도 필요한데요. 건강 관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이게 왜냐하면 네. 기승전 몸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늦게 아이를 낳는다는 건 그만큼 체력적 소진이 다른 젊은 엄마 아빠들보다 빠르고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거 영양제부터 드세요.
먼저 먹고 힘부터 내시고요. 운동도 바닥바닥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꼭 권해드리는 건 뭐냐면 네. 잘생기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젊은 엄마 아빠들 중에도 못생긴 엄마 아빠들 많고요. 인물 볼 것 없고 또 가진 것 없는 부모들은 출발점이 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 앞에서 늘 작아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분명한 건 아이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부모 양태를 보일 필요는 없어요. 가진 거 없더라도 옷 깨끗하게 입고요. 또 가진 것 없더라도 집안에 정리 깔끔하게 잘하고요. 가진 것 없더라도 우리 집안에 어떤 것이 가운이고 우리 집안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알려주면서 아이에게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부심은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 자부심을 나에게 없는 것으로부터 찾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부터 해야 될 텐데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내 몸 관리예요. 몸 관리. 그래서 반듯하게 운동도 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런 영양제도 먹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적 안에서 내 아이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또 내 스스로도 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간이 내 몸이니까요. 내 몸 관리부터 시작하시는 거 꼭 권해드립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또래 엄마들보다는 제가 좀 나이가 많으니까 학부모 그 상담 주간이어서 갔는데 투피스 정장 이런 거 안 입어요. 힙합 스타일. 요즘 알죠? 예, 허리 강조하고 이게 팍 퍼지는 바지 이런 거. 네. Hey man, 또 오, 엄마, 오. 딸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자랑스러워. 그런 것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근데 이게 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 아이들 부모들하고 나이 차이가 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네. 더 젊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네. 몸 관리도 그렇고 요즘에 디지털 관리를 또 하셔야 돼요. 아, 아이들 숙제가 컴퓨터 기반으로 하는 숙제가 많은데 그거 봐주려면요. 디지털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몰라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역할이 아이, 정말 많은 너무 거죠. 많다. 예. 근데 사연자가 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체력이 좀 부족해서 체력 때문에 못 놀아준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악착같이 아이와 놀아줬다고 합니다. 체력적인 한계가 느껴지는 그런 날도 분명히 올 텐데요. 아, 이미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아이들이야 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아이들이고 또 늦게 난 아이들이라서 보약은 또 얼마나 많이 먹였는지 그렇죠. 애들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 안 있으면 가방만 메면 학교 갈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전폭적으로 해주시고 싶은 그 마음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폭적인 그 지원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안하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부모를 굉장히 우습게 알거나 당연히 모든 걸 부모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잘 키우고 싶으면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자기 역할 하는 거, 자기 역할 책임지게끔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가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약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 이런 환경, 이걸 우리가 부모화라고 부르거든요. 네. 이런 부모화가 발생하는 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부모에 대해서 내가 가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알게끔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지 않는다면 아이는 독불장군처럼 클 겁니다. 대부분 또 늦게 난 아이들은 외동이 많아요. 맞아요. 이렇게 외동으로 혼자 늦게 된 부모들과 함께 성장할 경우에는 얘가 커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조금 전에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 디지털 영역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5학년, 6학년 넘어가면 이때부터는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아이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완전히 아이들이 따로 놀게 되는데 이럴 땐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들처럼 부모를 잊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크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땐 부모들이 더 간절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 부모가 아픈 티도 좀 내시고요. 대신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부모 나름대로 애도 쓰실 때 그때 아까 외모 잠깐 말씀드렸죠. 염색도 하세요. 왜 염색 안 하세요? 엄마가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도 네가 견디며 살아야 된다? 애에게 너무 많은 부담 주지 마시고요. 맞아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또 디지털 교육이 필요하다 싶으면 젊은 엄마들한테 배우든지 아니면 학원들 다니시는 것도 괜찮고 요새 유튜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보시면서 애를 쓰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동시에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이 나와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 아이들을 반드시 나의 상담자로 쓰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야, 엄마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아버지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풀어가야 되니? 맞아요. 아이들을 여러분의 상담자로 쓰시면 놀라울 정도로 이 아이들이 책임감도 가지면서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부모들과 함께 조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아이들로부터 얻게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선가부터요, 영어하고 수학을 부모에게 물어보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당. 그게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예 그냥 안 안 물어보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그것도 때 준비해야 들어가면 돼. 그래요. 중학교 때. 그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아까도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3명 중에 1명이 35세 이상의 산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점점 더해서 이제 2명 중에 1명꼴로 될 거라고. 그 늦부모로서 고민이 많아진다면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들이 모여서 같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키워보는 거죠. 문제는 고민만 얘기하고 말아. 네, 그만 정말 해요. 없어요. 왜 다들 모여가지고 결국 애들 얘기 못하고 몸 아픈 얘기하고 끝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늦된 부모 엄마들, 아빠들 이 좀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또래에 있는 아이들의 그 젊은 엄마 아빠들하고 모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밥값 좀 내면 어때요? 그리고 요즘 엄마들 되게 상식적이어서 n분의 1 다 하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만 들어도 우리가 나이 든 엄마들끼리 모여 있을 때 정보하고 또 다른 맞아요. 우리가 나이 든 엄마들끼리 모여 있을 때 위로도 가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보도 있겠지만 젊은 엄마들 모임에 자꾸 끼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아이가 소외되지 않아요. 네. 요새는 엄마들 모임을 통해서 이 아이가 친구 관계도 맺고 학원도 정보도 얻고 동시에 선생님과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소스도 듣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그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싶겠지만 우리는 여자가 아니라 이제 엄마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남자가 아니라 아빠가 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용기 내셔서 그 모임 안에 들어가시고 그 모임에 잘 끼지 못하겠다 싶을 땐 그 모임에 들어가면 반드시 착하게 생긴 사람 하나 있어요. 있어.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그 엄마의 손을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진짜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전번 따셔가지고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잘 끼지를 못해요. 어머 이러면 어떡하죠? 그 엄마를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김지영 작가님. 김지영 작가님. 착하게 생긴 엄마. 네, 예, 착하게 맞아요. 생긴 엄마가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 안에서 반드시 나에게 구원을 줄 수 네. 있는 한 사람의 소매를 붙잡고 네. 끝까지 좀 가시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시면 이제 아이가 곧 크게 되고 또 안정성을 갖게 되고 이 아이가 가진 독립성도 증가하게 되고. 맞아요. 네. 엄마가 아이를 애틋하게 보는 것만큼 아이도 또 엄마를 보면 애틋한 겁니다. 맞아요. 서로 그게 상호작용이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용한 상담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덥다니 네. 오늘 한낮에는 뭐 바깥 활동할 때 좀 주의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건강 상하지 않도록 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말 더위가 심상치 않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